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시대인과 어떤 가치와 속도를 공유한다 믿은, 그런데 그게 틀렸다는 걸 막 깨달은 40대라서. 노안이 왔잖아 지금. 그래서 그냥 잘 못 보고 산 거야. 그냥 있지만 없는 척하고 그냥 잘 보이는 척 내 얼굴을 거울에 이렇게 보고 살다가 갑자기 노안 안경을 낀 거야. 그랬더니 막 너무 모공도 있고 주름도 있고 이게 다 보여서 너무 추한 거지. 안녕하세요. 미자. 숙자. 말자입니다. 오늘은 김혜란 작가님의 소설 단편 모음집 안녕이라 그랬어를 읽고 우리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7개의 작품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파티부터 숙자님. 홈파티는 성민이라는 남자가 나오고 그 친구로 이현이라는 배우가 나와요. 성민이라는 친구의 최고 경영자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끼리 하는 홈파티에 초대를 받아서 가게 돼가지고 이제 벌어진 에피소드를 그리게 되는데, 최고 경영자 과정이라는 게 최고 경영자들을 하고 계신 분들의 모임이다 보니까 약간 사회적으로 지위가 어느 정도 있으시고 성공하신 분들의 모임이고, 이 당시가 이제 시대가 코로나기 때문에 집에서 파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홈파티고, 이게 그 5분이 있는데 성민 빼고 나머지 4분의 집에서 돌아가면서 파티를 하는 거에, 이번에 오 대표 집에서 하는 파티에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됩니다. 이제 이 파티는 게스트를 한 명씩 초대를 하고, 그런데 미묘한 그런 계급 구조를 그리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고아원을 출소하는 아이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 고아원 출소하면서 500만 원 아이들에게 자립지원금을 주게 되면 아이들이 그걸로 월세를 내거나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명품 가방을 사버린다더라 라는 얘기가 이제 빵 터지면서,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게 금융 문맹이 문제다, 이런 게 문제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비판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이 얘기를 쭉 듣고 있던 여주인공이 거기서 한마디를 빵 내뱉게 되죠. 사실은 그들이 가난을 감추기 위한 가장 좋은 도구가 백이다. 그래서 백을 산다. 약간의 다른 관점을 제시를 딱 하면서 약간의 좀 묘한 분위기가 펼쳐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그 오 대표가 아끼는 찻잔에다 커피를 주게 되는데, 그 80년인가 70년 된 찻잔,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찻잔을 마지막에 이제 이현이 깨게 돼요. 그 너무 소중한 찻잔을 깼음에도 불구하고 그 오 대표는 묘한 미소, 승리의 미소를 짓는다는 데서 좀 되게 오묘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느끼기에는 작은 전투에서 다시 승리하는 느낌.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왜냐하면 나는 너에게 베풀 수 있다. 이거를 용서할 수 있는 그쵸. 자격을 가지게 됐고, 나는 이만큼 너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묘한 우월감이 다시 올라오게 되면서, 마지막에 이제 나가면서 이제 질문을 해요. 오 대표가 이제 성민한테 오늘 모임 어땠나요? 라고 물었는데, 이제 이현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라고 대화를 하면서 이제 끝이 나거든요. 세 번째 작품인 좋은 이웃. 제가 봤는데요. 40대 부부의 이야기인데요. 아파트 전세를 살고 있는 40대 부부인데, 과거 전세를 들어올 때 중개사가 얘기를 해요. 조금 보태서 집을 사라. 그러니까 곧 집값도 떨어질 것 같고 사실은 좀 너무 무리해서 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살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해서 전세로 들어왔는데, 살다 보니까 이제 매매가가 너무 오른 상황에서 이제 집주인이 이 집을 팔아야겠으니 집 좀 보여달라라고 해서 보러 오는 새 집주인이 될 만한 사람이 자기 또래였던 거예요. 거기서 일단 1차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그리고 또 위층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겠다고 동의서를 받으러 오는데, 거기 또 젊은 부부가 와요. 30대, 자기보다 한 10살 더 어린 30대 부부가 와서 굉장히 고급 인테리어를 하는데, 이 주인공은 그 아파트 안에서 공부방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소음에 좀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좀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인테리어 공사라는 게 시끄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서 고통을 받고 교사를 계속 해왔던데, 마지막으로 남은 학생 한 명이 이제 좀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그 학생이 약간 구축 아파트에 조금 어렵게 사는 느낌으로 그려져요. 연민과 그리고 책임감으로. 왜냐면 이 학생은 이동하기가 어려우니까 직접 가서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어머니가 시급을 올려드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아니다, 원래대로 내가 비용을 받고 수업을 해드리겠다고 해서 그 아이를 막 도와주고, 그 아이는 굉장히 똑똑한 친구고, 근데 어머니가 말씀을 하시죠.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라고 했더니 어려워져서 수업을 못한다고 하는 걸까? 라고 걱정을 했는데, 아니고 이제 같은 마을에 있는 새 아파트를 매수해서 이사 가게 됐으니 그쪽으로 와주실 수 있냐라고 물어요. 근데 마음속에서 엄청난 동요가 일어나는 거죠. 뭔가 와장창 깨졌죠. 그렇죠.
그 표현이 있거든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시대인과 어떤 가치와 속도를 공유한다 믿은. 그런데 그게 틀렸다는 걸 막 깨달은 40대라서 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사실은 똑같이 공부하고 어느 정도 이상의 대학을 나왔을 것이고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생활을 했을 것이고 거기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나는 그냥 평균적인 이 사회의 일원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을 것인데, 단지 집을 샀느냐 사지 않았느냐의 차이로 내가 막 미끄러지는 그 느낌을 이 사람은 마지막에 그 자기가 오히려 연민을 가졌던, 도와줘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집안이 사실 알고 보니 새 아파트를 매수해서 이사갈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그 안에서 무너지는 자기 자신에 대한 번뇌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슬펐던 부분은 남편한테 언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니? 라고 했는데, 이 주인공이 사실은 아이를 굉장히 중기유산 정도 이상을 한 것 같아요. 자기는 이제 내심 남편이 아이를 잃기 전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어떤 좀 더 안정을 취하고 해서 이 아이를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남편은 1초도 쉬지 않고 맞아요. 숨 쉬듯이 이 집 처음 들어왔을 때 가서 집을 살 걸, 아니 주식을 할 걸 그랬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서 오는 그 괴리감, 거기서 너무 씁쓸하고, 이걸 읽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좋은 이웃이 제일 힘들었어요, 저도. 김유란 작가의 책은 다 그래요. 진짜요? 모든 소설집이 다 마찬가지. 다음은 이물감입니다. 일단 뭐 기태라고 하는 은행원이 등장을 하고요. 이제 직급이 뭐였죠? 차장이었나? 과장이었나? 모르겠다. 어쨌건 꼰대와 젊은 세대 사이에 딱 껴가지고 맞아. 젊은 애들한테서 약간 이렇게 소외당하면서 그렇다고 꼰대 소리는 듣기 싫어가지고 험한 말을 할 수 없는, 라떼는 말이야 이런 걸 할 수 없는 딱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결혼했던 희주와 이혼을 하게 되고 이제 약간 파트너처럼 한 사람을 두고 그냥 살고 있는데, 우연히 희주가, 그러니까 전 부인이 요가원을 개원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SNS를 찾아가지고 사진을 보게 되고, 그다음에 약간 썸 타는 남자, 젊은 남자 셰프와 이제 희주 사이에 약간 그런 오고 가는 그런 말들, 약간의 성적인 긴장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를 느끼게 되고, 그다음에 화분을 하나 보내죠. 그 개업 축하한다고. 맞아요. 근데 연락이 없어요, 부인한테. 그리고 이 사람이 왜 그랬는지 그 셰프의 식당을 찾아가죠. 다 뒤져가지고. 그래서 댁에 가서 못난 짓을 하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음식을 반쯤 먹고, 맛이 없었던 건 아닐 텐데 반쯤 먹고는 휴지를 음식에다가 탁 이렇게 버리고, 그쵸. 이렇게 음식이 별로셨냐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니요, 아주 아름다운 음식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돌아오게 되는 뭐 그런 이야기인데, 제목 자체가 이물감이잖아요. 그리고 소재가 사실은 역류성 식도염을 앓고 있는 주인공의 상황인데,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게 약간 노화의 어떤 증상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지금의 상황과 맞물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자에 대해서 완전히 미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부인에 대해서 그렇다고 완전 떨치지도 못하고, 왜냐면 그러니까 찾아가고 화분 보내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본인도 파트너가 있어. 그치. 파트너는 그치. 있는데 파트너는 또- 있는데, 감정적인 교류는 맞아, 그렇게 맞아.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 여자에 대한 그런 아련한, 그러니까 되게 잘 통하는 마음의 그 어떤 약간 대화의 파트너였고, 오랜 시간 함께 해온 그런 거에 대한 약간의 미련. 이걸 버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찾아가가지고 뭐 다시 만나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그런 그 묘한 중간에 껴있는 이 사람의 심리를 역류성 식도염이랑 연관 지어가지고 노화와 함께 표현한 작품이 이물감. 여기 이 말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태라는 캐릭터가 이제 임원이나 아직 되게 높은 자리는 아니니까 임원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 자리잖아요. 근데 뭔지 이런 알것 표현이 같아. 나와요. 자신이 한 말이 아니라 하지 않은 말을 통해 원하는 걸 얻는 이들을 자주 목격해왔다. 이게 임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기워야 되는 그런 상황을 이 사람이 연출한 거죠. 식당에 가서는. 아니요, 아름다운 식사였어요. 이렇게 맞아요, 얘기하면서. 맞아요. 자기가 당했던 갑질. 그렇죠. 맞아, 갑질을 맞아. 와가지고 하는 그 장면이 되게 인상적으로. 주인공들이 대부분 다 중년이잖아요. 근데 이 소설집은 작년에 나온 거였고, 2012년에 나왔던 거랑 17년에 나왔던 되게 유명했던 뭐 비행운이나 바깥은 여름이라는 단편집을 보면 다 어려요. 자기 나이 따라가죠. 그렇죠. 이 나이 따라가더라고. 취준생들이 되게 주인공이고, 물론 작품들은 다 무거워요. 왜냐면 현실을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막 반지하, 옥탑방 이런 걸 다 보여주는 작품들이 되게 무거운데, 그게 약간 그들이 나이를 먹었구나 이런 느낌? 그들이 나이를 먹어서 이 나이가 됐구나. 그러니까 우리 연배나 혹은 약간 어린 나이가 됐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네, 그 다음은 레몬 케이크. 이것도 미자님 작품입니다. 레몬 케이크는 이거는 저는 제일 공감이
다고 해야 될까? 네, 그랬던 책인데 아마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그래서 이제 시골에 있는 어머니가 서울에 병원에 와야 돼가지고 막 버스를 가라 타고 오셨는데 딸은 그 회사를 그만두고 약간 조그마한 서점을 차려놓은 그런 상태에서 장사가 잘 안 되는. 그래서 이제 그날이 마침 좀 유명한 여행 작가의 책을 북토크를 하기로 이제 계획이 되어 있는 날인데 그날 엄마가 병원으로 온 거죠. 근데 엄마는 문맹은 아니지만 교육 수준이 높지 않아서 한국어도 좀 어설프고 영어는 하나도 몰라서 헤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병원에 모시고 가서 이제 뭐 할 일들을 하고 이제 점심을 먹고 엄마를 버스를 태워서 보내드리고 오면서 이제 그 북토크가 취소됐다는, 그러니까 그 초상이 나가지고 북토크를 취소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돌아와서 씁쓸하게 약간 선물처럼 준비했던 레몬 케이크를 혼자 먹는 장면으로 끝이 나는데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시골에서 농사를 지시겠죠 아마. 그래서 그 부모님에게 서포트를 받아가지고 대학 나오고 이렇게 성장을 했지만 그 엄마가 약간은 부끄럽고 좀 귀찮고 왜냐면 좀 알아서 하면 되는데 ABC도 모르는 분이니까 병원을 헤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약간의 불편함과 귀찮음과 수치스러움과 하지만 미안함, 부모에 대한 그런 게 다 버무려져 있는 그런 되게 복합적인 감정을 가진 딸의 이야기죠. 그래서 약간 우리들의 그런 이야기와 나이대도 비슷할 것 같고 겹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느낀 게 뭐 저희 어머니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때 한번 삼성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와 진짜 복잡해. 네, 근데 그 전에 제가 대학생 때도 이제 모시고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모시고 간다기보단 같이 간다? 그냥 혹시 모를 어떤 일 때문에 내가 그냥 같이 가는 개념이지 엄마가 알아서 잘 하고 제가 따라가는 느낌이었는데 엄마가 이제 칠순이 지나고 그때 약간 귀가 조금 안 좋다 그래서 이비인후과를 가는데 그건 이제 확실히 제가 모시고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나이가 너무 느껴지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계신 모든 노인분들이 그 환자분은 한 7, 80대이고 보호자들이 4, 50대 정도 되는 그 짝이 엄청 많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게 우리가 마지막 세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우리는 이제 우리 부모 세대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나라가 고도 성장을 이루는 그 과정에 혜택을 받아가지고 교육받고 약간 과잉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중산층 정도가 된 세대라면 우리의 좀 뒷세대부터는 사실은 그들의 부모들도 다 교육받은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랑은 약간 다른 감정의 결을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아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엄마 세대를 뛰어넘을 수 없는 첫 세대래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내가 알고 있구나. 아니야. 완전 다르지. 그리고 뭐 중학생이 첫 세대는 아닐 거예요. 그래, 내가 이미 그 말도 지금의 했어. 20대가. 지금의 20대가 첫 세대지, 그쵸? 그리고 이게 왜 레몬 케이크를 왜 하필이면 마지막에 먹을까? 왜냐면 레몬 케이크 우리가 그렇게 흔하게 먹진 않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맞아요. 왜 하필 레몬 케이크일까를 생각해 보니까 이 여자가 엄마에 비해서 많이 배우고 그다음에 되게 어떻게 보면 지적인 문화의 공간인 서점을 하고 있고 북토크를 막 계획을 하고 있고 이런 사람이긴 하지만 경제적으로 또 그렇다고 되게 윤택하지 않아. 좀 암울해. 그렇잖아요. 이제 벌어야 되는 입장이니까 영어권에서 레몬이라는 게 되게 거친 번지르르 하고 맞아, 속은 알맹이가 쓸모가 없는 그런 걸 레몬이 상징하는. 그래서 레몬트리 있잖아요. 레몬트리도 노래. 그렇고 중고차를 샀는데 되게 맞아. 속빈 감정일 때 It's a lemon이라고 표현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상황이 겉은 되게 번지르르 하지만 사실은 속에 까보면 별것 없는 동동거려야 되는 그런 생계형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아마 뭐 초코 케이크나 쉬폰 케이크가 아니라 레몬 케이크를 얘기하는. 안녕이라 그랬어. 네, 표제작이잖아요. 이제 제목이. 이거 좀 해석 좀 잘해줘요. 난 이 작품이 제일 이해가 잘 해석까지 해야 되나? 해석은 이제 해석은 여기서 하시겠지. 내가 어떻게? 아니 나머지 6작품은 정확히 현실을 그리고 무슨 내용을 말하고자 하는지가 느껴졌는데 이 안녕이라 그랬어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45세 김음이라는 이제 여자가 주인공인데 뭐 그 전까지는 회사 생활도 하고 뭐 남자친구도 있고 이렇게 지내고 있다가 어머니가 아프시게 되면서 이제 시골에 계신 어머니를 간병을 하러 내려갔는데 그 간병이 길어지면서 이제 회사도 관두게 되고 어머니를 7년 동안 간병하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시골에 있는 집이 이제 팔리지도 않고 하니까 그 집에 있는데 직업은 없고 나이는 45세가 되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자기가 뭐라도 해봐야겠다라고 너무 암울해서 암울하죠. 그렇죠.
결혼도 안 했고 그치.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45세가 되고 낡은 시골 집과 함께 남겨진 거예요. 거기서 뭐라도 해봐야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화상 영화를 시작을 한 거죠. 여러 선생님을 만나다가 이제 로버트라는 이제 선생님을 만나게 됐고, 이제 그 사람과 이제 본인은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로버트도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면서 이제 그런 감정을 교류하면서 둘이 묘한 이제 화상이지만 묘한 감정이 싹 터서 잘 지내다가 이제 마지막 수업을 하게 돼요. 우리 마지막 수업이니까 이제 진도 나가는 거 말고 이제 서로의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 해왔던 거짓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사실 로버트도 그런 거짓말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솔직해지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물어봐요. 한국말로 이제 안녕, 그러니까 하이나 헬로, 굿바이 이런 걸 뭐라고 하냐 물어봤더니 안녕이라고 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이제 빵 시점이 띄어가지고 전 남자친구랑 러브 하트라는 노래를 듣던 순간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그게 완전 그냥 포크 같은 팝송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안녕 이렇게 이 정도의 박자로 안녕 뭐 I love 뭐 이런 가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안녕이라고 했지, 안녕이라고 그랬어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그 남자친구가 안녕 아니야, 안녕이라 그랬어 라고 하는 대화가 이게 제목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로버트한테 근데 이 노래를 한번 들어봐 달라, 이거 안녕 맞냐 라고 해서 들어보라고 했더니 I'm 영이었던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I'm 영이었구나, 그동안 되게 오해를 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한국말로는 그 안녕이라는 게 만났을 때도 안녕하고 헤어졌을 때도 안녕하고, 마지막 수업이니까 얘한테 이제 안녕이라고 말하면서 떠오르게 된 게 편안한 안자에 편안한 영자이니까 편안하시라, 너의 안녕을 기원한다 라는 의미의 안녕도 있다 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되면서 얘기는 끝이 나게 되죠. 네. 마지막 장면이 되게 재밌지 않았어요?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고 끊겼어. 맞아요. 정지화면에서. 맞아요. 근데 이제 외국어 수업을 받는 거를 되게 핵심적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여러 선생님을 거치면서 저는 그게 남자친구와의 사이도 똑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영어와 국어의 문제가 아니라 각자의 언어로 얘기하는 맞아요. 거죠. 그래서 맞아요. 사실은 로버트에게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았지만 그걸 다 못하잖아요. 실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되게 간단하게 얘기하고 하고 싶은 말을 못해서 아쉽고, 그렇지만 과연 이 여자가 남자친구랑 4년인가 동거를 하면서 그 사람에게 모든 걸 말하고 모든 걸 이해받고 이해했을까?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언어로 말하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인간은 결국은 모두가 자기 언어로 얘기하고 있고 모든 것을 다 말할 수 없다. 정확한 언어에 대한 전문가. 네, 마지막 작품이 빗방울처럼입니다. 은성빌라라는 곳에 전세로 살고 있었던 주인공 지수라는 여자분이 있는데요. 남편 수호 씨도 엄청 성실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빌라의 전세를 엄청 꼼꼼하게 또 알아보고 전세를 들어갔고, 아파트 청약에도 당첨이 돼가지고 이제 꿈에 부풀어 있는 그런 부부였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전세 사기였고, 알고 보니까 이 집주인이라는 사람이 잔금을 치르는 전입신고하는 날 근저당을 걸어버리는 바람에 근저당의 순위가 앞서면서 이제 결국은 우리 보증금을 하나도 못 찾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이 집을 울며 겨자 먹기로 낙찰을 받게 돼요. 낙찰 비용을 또 대면서 돈이 없어지니까 새 아파트 청약을 또 포기하게 되고, 근데 또 그 낙찰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었으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원래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던 부부였는데, 수호는 굉장히 책임감이 강한 캐릭터라서 2잡, 3잡 뛰면서 이제 대리운전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최대한 이걸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너무 안타깝게 과로사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 혼자 남은 지수가 이 집에서 어쩔 수 없이, 이 집은 자기 소유로 돼 있으니까 살아야 되잖아요. 거주를 하고 있는데 이제 방 천정에서 누수가 일어나는 거죠.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도 아니야. 막 물이 주르륵 쏟아지고, 그 다음에는 똑똑똑 떨어지면서 이제 고쳐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젖어있는 망가진 도배를 새로 해주러 오는 도배사가 외국인 여성이 와서 약간 서툰 한국어로 나누는 대화 중에 이렇게 물이 떨어져서요 라고 하니까 빗방울처럼 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 빗방울처럼의 의미를 저 찾아보고 했는데, 누수된 그 물이 떨어지는 형태도 빗방울이지만 이 주인공을 삼켜온 여러 가지 불행들이 하나하나 빗방울처럼, 그러니까 누수와 거의 동일한 느낌, 그러니까 꽉 찼다가 팍 터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해서 불행을 부르는 그런 게 보여가지고, 마지막 작품인데 정말 암울해서 책을 다 보면서 속이 갑갑해가지고 다음에는 조금 밝은 작품을 고르자. 그래, 이거 너무 힘들었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 게 저는 이게 우리가 첫 작품으로 선택했던 혼모노가 단편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될 수가 없었는데 그 책을 읽었을 때는 굉장히 영화를 보는 것 같고 넷플릭스를 보는 느낌이고 통통 튀고 즐거운 느낌으로 전체 작품을 다 읽었다면 이거는 첫 작품부터 마지막 작품까지 너무 아주 르포 다큐 같은 진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이 그것도 그 사람들의 잘못이 없는 상태로 계속해서 힘들어지는 과정을 눈으로 보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힘들지 않았어요? 저는 좀 힘들었던 포인트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게 힘든 게 아니라 여태까지 내가 느꼈던 감정이지만 숨기고 싶었던 감정들이 다 까발려져 있어서 저는 그런 게 약간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니까 마지막에 이제 서평이 있잖아요. 거기에 제 마음을 정확히 적은 구절이 있어요. 상향 대결 이후의 자괴감 혹은 하향 대조 이후의 수치심 같은 것들과 대면하게 되는 것은 예술로서의 문학에 주어진 공적 임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는 정확하게 이런 느낌 때문에 힘들었어요. 제가 여태까지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 노안이 왔잖아 지금. 그래서 그냥 잘 못 보고 산 거야. 그냥 있지만 없는 척하고 그냥 잘 보이는 척 내 얼굴을 거울에 이렇게 보고 살다가 갑자기 노안 안경을 낀 거야. 그랬더니 막 너무 모공도 있고 주름도 있고 이게 다 보여서 너무 추한 거지. 그래서 이 안경을 벗는다고 해서 사실 그게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정말 안경 벗고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김혜란 작가님은 어떤 분입니까? 왜가요? 왜 이런 작품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왜 이렇게 김혜란 힘들게? 작가의 그 어떤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혼모노는 스토리 중심이라면 이 사람은 스토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상황에서 이 사람이 느끼는, 이 주인공이 느끼는 감정과 그 인생의 고달픔과 애환과 이런 것들을 진짜 적확한 언어로 딱 표현해줘요. 아까 얘기했던 뭔가 있지만 우리가 눈 감고 살거나 혹은 실체를 모르겠지. 제대로 몰랐던, 왜냐면 표현할 수 우리에겐 없어서. 언어가 없어. 맞아요. 우리는 내가 표현할 수 우리는 언어가 없었던 감정들이야. 그치? 그거를 아주 적확하게 맞아. 문자로 딱 보여주는 게 김혜란 작가님의 매력이기 때문에 두 개는 너무 다를 수밖에 없고, 이 책 말고도 비행운이나 바깥은 여름이라는 단편집이 다 하나같이 읽고 나서 기분 좋은 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앞에 책들은 약간 청춘의 비루함을 담아내는 그런 소설들인데, 뭐 반지하에 살거나 홍수가 나거나 옥탑방에 살거나 취준생이거나 이런 사람들의 괴로움을 담았다면, 김혜란 작가님이 80년생이거든요. 우리가 거의 동년배잖아요. 그래서 같이 나이를 먹으면서 이제는 그게 중년으로 옮겨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얘기, 이혼한 얘기, 이제 맞아요. 이런 걸로 옮겨오게 된 건데, 사실은 그게 김혜란 작가의 매력이고 장점이고 문학성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이 뒷페이지에 보면은 신영철 평론가님의 그 말이 첫 번째 문장이 너무 맞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사회학자라고 규정할 자격이 사회학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면 나는 김혜란이 오랫동안 사회학자였고 이제야말로 유감없이 그렇다고 주장할 것이다. 여기서 오는 제가 배신감이 정확한 이 문장 때문이었어요. 저는 소설을 기대하고 나 우리 오랜만에 소설 읽자 막 이러면서 읽었는데 소설을 기대하고 이 책을 집어들었는데 다큐, 르포 사회학 책을 보는 느낌인 거죠. 호불호가 나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불편함. 안 그래도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굳이 이런 걸 활자로 봐야 돼?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혹은 진짜 하이퍼 리얼리즘이다. 나의 생활이 언어로 표현되었구나. 맞아요. 이런 식의 위로를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극단적으로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는 작가님인 것 같다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그러거나 말았거나 우리나라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문학상을 다 휩쓴, 그쵸. 일단 등단 자체가 대산문학상이고 이상문학상 최연소 수상자이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이력을 가진 분. 장편을 쓴 것도 영화가 되게 많이 됐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장편이 가볍냐?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래도 단편보다는 훨씬 더 스토리 중심이긴 하지만 그 중간에 들어있는 문장의 밀도가 너무 높아서 페이지 잘 안 나가요. 근데 하나 추천하고 싶은 거였어요. 이상문학상 수상작이 침묵의 미래라는 소설이거든요. 아, 길지 제목은 않으니까. 근데 이거는 우울한 거야. 이거 딴 거랑 완전 결이 달라요. 굉장히 독특한 설정인데 소수 언어 박물관이 있어요. 전 세계에 존재하는 아주 소수만 진짜 몇 명만 쓰고 있는 그런 언어들을 모아놓는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 심지어 서술자가 약간 말의 영혼이에요. 언어의 영혼. 꼭 한번 읽어보세요. 어마어마한 책이에요. 오늘 이렇게 벌써 끝났어. 안녕이랑 그랬어. 책을 읽고 네네. 심도 깊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에도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